학벌 좋은, 집안 좋은 이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대체복무 나가고 북한 축구 선수는 군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이 돼서 오히려 군대를 가면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 대북 방송을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군생활을 했고요. 전투부대 지휘관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휘관 생활은 특전사령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군 중에서 베트남전 이후에 가장 많이 총을 쏘고 가장 많이 수류탄을 던진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를 지금 봐야 됩니다. 15년 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이 제1강국이 된 것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와 같은 도전장을 벌써 한 15년 전에 내밀었고 그 결과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또 그 전에는 조지아, 크리미아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또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영구 지도자가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자체가 러시아하고 중국 대 미국의 구도로 돼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속에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 일본을 포함해서 북한 핵무기의 위험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5 내지 10년 있으면은 미국 대륙도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처음에는 저는 그냥 말폭탄인 줄 알았어요. 뭐 우리를 주적이라고 그러고 동족도 아니다. 유사시가 되면 점령을 해서 평정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뭐 북한은 워낙 그 말을 거칠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대남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기구를 없앤다든지 남북 교류 표식들 뭐 동상이나 이런 것도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처음에는 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남한을 무시하고 공존하자는 뜻인가라고 헷갈렸어요. 근데 저만 헷갈린 게 아니라 보니까 여러 사람이 혼돈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북한의 온정, 그 북한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마저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저대로 나가면 북한에서 20승 10이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공장을 뭐 한 200개 짓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공장들이 무기 공장이 아니라 뭐 칫솔 만들고 비누 만들고 뭐 휴지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생필품 공장들을 주로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김정은도 자기네 인민들 생활을 좀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의 중점을 두지만 어찌됐건 그동안 북한 군대도 좀 많이 해이해졌거든요. 그거를 단돌이 하려고 저렇게 우리를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전쟁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도 많이 쏴야 되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면 또 쐈어 뭐 이러고 말지만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저렇게 그 무기를 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계속될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북한은 북한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쌀 갖다 줬다 하더라도 받지도 않지만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미사일 개발 중지했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새 새로운 러시아하고 관계 때문에 중국도 그만큼 레버리지를 놓쳤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하여튼 좀 괜찮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따님께서 다니시잖아요. 네. 따님 이름이 뭐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김주혜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데리고 다닐까? 저 조그만 아가씨가
키가 많이 컸습니다만 하여튼 차기 후계자인가 그럴 리 없다. 뭐 북한은 여자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지도자, 후계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본인이 뭐 후계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후계자 대우를 받는 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가가 3대 세습으로 끝나지 않아. 김정은이 죽어도 다시 김씨. 현재는 김주애인데 김주애가 오빠가 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세습으로 간다. 5대 세습으로 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보를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안보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돼야 돼요. 안보가 없으면 경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갖고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 한들 지금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제는 안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화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50%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6.25를 상상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25를 상상해 보시면 북한이 기습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북한은 때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전 세계하고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973년도에도 이스라엘이 주변국이 공격해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제 공격을 못했어요. 뭐 선제 공격이다, 뭐 예방 공격이다 이런 거는 이론적이고 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얘기지 우리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미국한테 지금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갖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그 대신 우리하고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한테 지네가 원하는 때와 지네가 원하는 장소 또 지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발은 물론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 우리가 이제 꼭 유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6.25와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러나 그 중간에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같은 게 폭침이 이제 좋은 예인데 하여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도발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연평도 포격을 해가지고 우리 남한 내에 남남 갈등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결을 했잖아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론을박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어찌됐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북한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또 미국하고 또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대화를 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사귀고 싶은 여학생 가가지고 괜히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북한은 우리하고 어떤 대화를 시도할 때도 그런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도발을 한다면 단순히 무슨 뭐 미사일 시험하고 포 좀 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접적인 도발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북한도 예상하지 못한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전면전과 유사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1차적인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이나 공격은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 맞아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6.25가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유엔 참전국들이 떠날 때
다음에 또 있으면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유엔국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별도의 유엔 결의안이 없어도 다시 우리나라에 도우러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일본에 있는 그 기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지지만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지들, 일본은 어떻게 보면 큰 우리한테는 군수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일본이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그거라 치더라도 뭐 일본에서 만약에 탄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줬다. 그러면 뭐 좋은 거죠. 뭐 그러한 걸로 해서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6.25 때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이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냉전 시대의 산물로 한국이 이제 둘로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단결하고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힘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북이 이제 이렇게 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 일본 입장,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 주변국들은 뭘 원하냐면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남북이 통일되는 거를 자기네들이 뭐 확실한 승산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걸 원하겠습니까?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기네 그 동북 쪽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장을 했더라도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그래도 자체적인 문제로 바빴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목표, 그것하고 김정은의 어떤 목표, 이 두 이해관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을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히 잘 지내는 게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7살 때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참 숙명을 갖고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고, 그러나 선택을 할 때는 이건 뭐 단순히 부모의 이혼이 문제가 아니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가 하여튼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비겁한 평화는 있으나마나한 평화예요. 한국에서는 요새 그런 일이 없지만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 가다가 깡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계 달라고 그러면 시계 주고, 그죠? 지갑 달라고 하면 지갑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여자친구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때는 자기가 총 맞더라도 여자친구를 지켜야죠. 또 거꾸로 남자친구를 끌고 가면 여자친구가 총 맞더라도 남자친구 지켜야죠. 그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북한은 우리하고 공존하자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 없이 살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도 천국이 많습니다. 하루 세 끼 주고,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월급도 주고, 할 일도 주는 곳. 군대잖아요. 근데 군대 지금 가기 싫고 하루라도 더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까봐 악몽을 꾸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인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지금 우리도 이런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북한하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이 자유마저 내준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되, 제일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어요. 불량배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불량배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까? 만만한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등도
꼿꼿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끔 태권도도 배우고 자신 있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의존했던 거 또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안보의식이 굉장히 하여튼 약화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 1조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한 5조를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고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지라고 더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그죠? 그리고 저는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의 국방은 우리 보고 담당하라. 그 말 속에는 한반도도 물론이지만 예를 들면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만 해협에 우리나라 무역량의 30%인가가 뭐 지나간대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영향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참전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저는 미국의 엄마가 미국의 아들, 딸을 여기 와서 희생시킨다? 그거는 미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야, 이 나라가 지킬 가치가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죠. 제가 계속 안보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각자가 이 나라는 지킬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건 우리 거잖아요. 그쵸.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만 되고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세금도 내야 되지만 세금 내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군대도 좀 자발적으로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특히 격려 좀 해줘야 되고 지금 군대 가면은 바보 소리 듣는 데가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갔는데 너는 갔다 이런 그래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 해봤자 뭐 4년 길어야 8년인데 그거 못 기다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뭐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낸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가 하여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군복을 38년 동안 입고 있었는데 우리 군인들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 게 우선 큰 잘못이고요. 우리한테 책임지어진 이 귀한 남의 집 자식들을 귀하게 대하지 않은 잘못 이것이 원인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래도 그런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세월이 지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 안보의식이 약해졌느냐? 거기가 이제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군복무가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학벌 위주로 군대를 가는 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군대에 갈 때가 되면 통상 어떻게 하냐면 카투사 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안 되면 공군, 그게 안 되면 해군,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해병대. 아버지나 형이 뭐 해병대였을 때 해병대.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육군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 해공군 뽑을 때 뭐 보고 뽑습니까? 결정적 요인이 내신 성적하고 학벌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하여튼 제도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육군으로 왔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행정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공부 좀 한 병사가 들어오면 그 친구를 이제 서무게다 뭐다 시켰지만 지금은 부사관들도 대학 다 나오고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행정이라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행정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행정병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뭡니까? 학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각종 대체복무 특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처럼 북한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벌 좋은
집안 좋은 이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대체복무 나가고 심지어는 뭐 춤을 잘 춰도 빼다가 제가 BTS 팬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안보의식을 제고시켜줘서 제가 팬이 됐습니다. 근데 뭐 운동 잘한다고 빠지고 그거를 용납하는 우리 사회 저는 이렇게 됐다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축구 선수는 군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이 돼서 오히려 군대를 가면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보다 한 60배 더 잘 삽니다. 그러고 북한이 쫄쫄 굶고 뭐 북한 병사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고 조그맣다는 거잖아요. 북한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적을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안보의식이 약화됐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정치적인 그런 합의, 경제적인 교류 다 좋은데 그렇지만 군사적으로는 훈련 열심히 해야죠. 포도 열심히 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거랑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바람에 군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첫째로 이제 문제라고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 현상들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다가 이제 5 내지 10년이 지나면 북한이 엉뚱한 자신감을 갖고 엉뚱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도 한 5 내지 10년이 있으니까 5 내지 10년 사이에 하여간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탱크, 비행기, 뭐 배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하는데 이 분위기는 안보의식이라는 안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핵무기만 가지면 이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의식이 있어야 핵무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안보의식은 없이 핵무기 몇 발 있으면은 그거 갖고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제고가 돼야만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대방은 좋게 평가해주고 유리하게 나는 불리하게 평가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뭐 값비싼 무기도 중요한데 기초와 기본부터 탄탄히 좀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한테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투자하자 그러니까 돈 주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군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기로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병사를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간부를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빨리 쇄신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거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 상사, 대위, 소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병사 보고는 모자 쓰고 다니라 그러면 본인들은 모자를 안 쓰고 그 다음에 경례하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진짜 경례를 안 받고 끄떡 해버리고 뭐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우선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보직 기간이 1,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 있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 총장 이런 사람들은 3년 내지 5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몇 년 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4년 내지 8년을 해요. 정부가 바뀌어도 하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뽑을 때 잘 뽑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전라도라고 해서 뽑아주고 경상도라서 뽑아주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런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뽑고 그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금 이거를 고쳐나가지 지금처럼 1년하고 2년하고 엉뚱한 일에 또 휘말리면은 그냥 남미에 있는 피라냐 그 고기가 물어뜯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보가 이게 보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40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 현역병은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월급을 줘야지 8시간 월급을 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그런 찬성을 한 배경에는 저는 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간부들의 월급이 안 오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간부들, 특히 초급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군대를 버리고 있어요.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남들은 이게 돈 때문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됐고, 군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숙소도 개선한다 그러고, GOP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도 좀 올려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수당 올리는 거는 거기만 올리면 안 되고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저는 그건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하여튼 그러는데 너무 돈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출산과 병력 수급 문제, 지금 병력 수급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에는 안 해도 됐던 일을 본인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괜찮은데 일이 추가되는 거는 짜증나잖아요. 거기다가 돈까지 덜 준다? 이거는 억울해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 군대를 갈 때는 학교 기간 중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병력 수급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가는 기간을 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늦게 갈수록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봉급 많이 나올 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뭐 학기나 이런 건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은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국방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0명이 그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당장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명 뽑아야죠. 그러면 이제 민원을 막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지금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고 제비 뽑기 하면 됩니다. 10명 놓고 자 뽑으세요. 그래서 빨간 돌 뽑은 사람은 학교 가고 파란 돌 뽑은 사람은 군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부대 병력 수준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군대에 와서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통상 보험이 관심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소대장이다 중대장이다 거기에 그냥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군대 들어와가지고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너는 왜 군대 안 갔다 왔어? 하고 핀잔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야 너는 좋겠다, 잘했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그 미국도 옛날에는 징병제가 있었거든요. 월남전까지는. 미국 교도소에 가면은 제일 대우받는 게 누구냐면 위조범이래요. 그 당시에. 근데 제일 대우를 못 받는 게 누구냐면 아동 성추행범. 그게 제일 대우를 못 받고, 그 다음에 대우를 못 받는 게 군 기피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를 숨겨야지. 어떻게 감히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갔다 와도 정치 지도자가 되고 무슨 뭐 대표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대표는 무슨 대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분위기. 그냥 결국은 뭐 국회의원 욕할 것도 없고 장군들 욕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욕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 뽑아준 거 아니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군 사안이 아니에요. 병무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답을 좀 내놔야 될 문제고요. 병무청에서는 뭐 현재 규정이 어떻고 뭐 얘기할 거야.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뭐 규정이 안 된다. 전에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그 면피성 발언 좀 그만하고,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식별을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작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무원들이 될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거 말고 엉뚱한 거를 시키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구닥다리 군인들인 것 같아요. 군무원들은 군무원이 할 일이 있고 군인은 군인이 할 일이 있고 엄격합니다. 또 만약에 군무원들이 총을 집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토의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이슈가 되니까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여성들 그 군복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교가 되려면 통상 10대 1, 부사관이 되려면 통상 5대 1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여군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 플러스 거기에 이제 뭐 시간의 수당이다 뭐다 이렇게 있고 숙식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좀 병영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일 외출을 내보내자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 두 가지 종류의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가 있고 카투사가 아닌 병사가 있어. 카투사는 평일날 외출이 되는데 왜 우리 병사는 안 됩니까? 평일 외출을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체력만 되면 나도 한 달에 200 플러스 그 다음에 숙식 제공해주고 학교 가는 것도 사실은 현역 신분이면 좀 유리합니다. 장학금도 많고 혜택이 많아요. 그런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자유롭다. 군복도 멋있게 입으면 멋있잖아요. 그런 폼도 나고 그렇게 하면은 여성들도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운전병, 위생병도 할 수 있고 통신병도 할 수 있고 대공포 조작요원, 레이더 조작병 뭐 여러 가지가 TOD병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고 아까도 제가 학벌 문제를 얘기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 보직을 정할 때는 학벌이 아니라 사실 군세 업무 보셨지만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2고 2 곱하기 2가 4입니까? 그 다음에 가나다라만 알면 되니까 체력 측정을 해서 1번부터 100번 한 다음에 전방에 가면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왜냐하면 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격오지에 근무하는 사람. 자 아무리 뭐 저쪽 남쪽이라도 그 우리 레이더 기지 같은데 가면은 그 전방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격오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2개월. 그 12개월 속에는 한 달간의 휴가까지 포함해서 하고 후방은 18개월. 또는 24개월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평일 외출 가능하고 근무는 물론 있겠지만 그 선택권이 체력으로 된다 그러면 맨날 공부만 하는 우리나라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너도 나도 전방에 가려고 줄을 쓸 텐데 사회 분위기도 저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는데 제 동료 해공군들은 이런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해군하고 공군은 어찌됐건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벌 좋은 애들이 오고 학벌 좋은 애들이라는 게 주로 좋은 집안, 넉넉한 집안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육군처럼 애로사항이 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 중에서도 이런 애로사항들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다. 발표한 기관을 보면 처음 발표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이에요.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 회사예요. 영리 회사에서 그걸 발표하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뭐 40에서 60가지의 요소를 비교를 해서 낸 자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회사가 직원이 한 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빙성이 얼마나 될까? 40가지, 60가지라는데 그 40가지, 60가지가 도대체 뭐며 개수를 넣어서 했는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5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뭐 20몇이고 뭐 북한이 30몇이고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남성들이 2년간 복무를 해요. 그리고 전역하면 10년 동안 예비군을 하는데 신고 안 하고 외국 여행 나갔다가 걸리면 형무소를 갑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 나오면 매년 2달까지인가 동원이 가능해요.
통상은 2달은 동원 안 하고 한 14일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찍히면 내무 부조리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징집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병사들을 대한대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러면 그 나라가 약한 나라 같습니까?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직한 그런 군대인 것 같아요. 적도 없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뭐 5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재미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 순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지금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망하질 않잖아요. 야, 저 망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력이 있는 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우선 숫자가 많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숫자가 많고 북한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핵무기는 무슨 빼더라도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국제협약을 맺어가지고 신경작용제나 가스 이런 거는 안 만들고 안 쓰기로 했어요. 8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북한의 생화학 능력이 뛰어나요. 지난번에 왜 그 김정남 살해하는 거 보셨죠? 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비행기나 뭐 탱크 뭐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질적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지만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하고 새로운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능력을 이제 개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재래식 무기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플러스 북한이 기본적인 무기들 있죠. AK 소총, RPG. RPG는 유탄 발사기예요. 북한이 그 탄두를 여러 개를 개발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 탱크 부수는 거, 이런 벽 뚫는 거,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중동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맨패드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깨에 올려놓고 비행기를 쏴 떨어뜨리는 거예요. 통상 사거리는 뭐 10km 이내지만 우크라이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헬기가 쭉 날아가다가 한 방 뻥 맞고 또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자체 생산을 하고 또 북한에는 불세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러시아의 콰넷이라는 미사일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기초 무기들을 하여튼 잘 개발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기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버 능력이 뛰어나요. 전 세계 5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이 전자전 있지 않습니까? 제밍, 그다음에 뭐 정보 탈취, 뭐 GPS 교란 이런 데 또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야 북한이 그럴까 한데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일찌감치 무인기에 대한 가치를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드웨어 측면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하여간 나라 전체가 군대처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쟁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또 뭐 수령님을 위해서는 뭐 목숨도 총폭탄 정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런 사람들.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려주지 않고 가는 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다음에 김정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아버지. 이 사람은 또 권총 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선 조종 비행기를 좋아했대요. 북한이 갖고 있는 권총이 백두산 권총이라는 건데 그 김정일이가 전 세계 권총을 다 써보고 야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런 식으로 걔네는 국가 지도자가 우리로 치면 걔네는 영원한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그 팀한테 본인이 직접 자기 무기 전시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야, 하여간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릴 때부터 애들이 세뇌가 되니까 그 거짓말에 탄로가 날 때까지는 먹혀 들어가니까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을 얕잡아보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어서 북한 핵무기하고 이제 이게 대적이 되고 수 틀리면 하여튼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부가 무서워하는 진실, 북한에 대한 그 실상을, 남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K-드라마, K-팝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뭐 대북 방송이나 풍선 같은 거를 올리면,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지금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능력을 얕잡아보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한 주먹 갖고 있다는 거를 늘 갖고 하여간 좀 자신 있게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해왔을 때 참았잖아요. 근데 그 참았던 이유가 우리가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참았는데 우리의 인내심에 지금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좀 함부로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가 잃을 게 많으니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점잖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말폭탄 터뜨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나름대로 그 내실을 기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병사가 군대 가서 100일 지나면 100일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형이나 누구하고 소주 한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야 요즘 군대 어떠냐 그러면 밥도 잘 나오고 뭐 괜찮아요. 근데 미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밥도 잘 나오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얼굴도 좀 검해지고 등치도 좀 살도 좀 빠지고 이렇게 모습으로 나오면 북한 까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옆 테이블에 있는 북한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듣고 북한에 대한 요즘 남한 군대 분위기가 틀려졌으니까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여간 병사부터 지금 우리 총 있잖아요. 네. 총을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영화에 나오는 총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총을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총도 뭐 제대로 없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래서 뭐 비싼 비행기, 뭐 비싼 배, 비싼 탱크 그거 다 좋은데 총부터 사달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요즘 KT 소총은 나쁜 총은 아닌데 요즘 나오는 총들하고 비교해보면 경차로도 할 수 있잖아요. 경차로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차를 원하듯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은 둘째치고 저 조그만 리투아니아 같은 조그만 나라, 정말 조그만 나라의 군인들을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기초 장비가 우수하다 하는 데서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북 방송을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뭐 북한이 망한 거를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이 망하면 저한테도 별로 그렇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히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개선이 되고 전쟁 없이 잘 지내다가 적절한 선상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민간인이 풍선을 올리는 거는 우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법으로 또 금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하여간 정부에서 풍선을 올리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하여튼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K-팝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도 생각이 틀린 거지. 수령님 아무리 뭐 5살부터 수령님 해도 음악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배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요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탈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북한 김가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를 주적이라고 그러고 동족이라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남한에서 오는 K-팝 저거 다 나쁜 거야. 남한에서 오는 K-드라마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는 이미 겁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총 다음으로 가장 하여튼 주장하는 게 소부대 무전기입니다. 소부대 무전기. 우선 이게 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지가 않아요. 100대가 필요하면 몇 대를 사야 됩니까?
110대를 사야 되잖아요. 좀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 나면은 우리는 100대가 필요한데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90대만 산 거예요. 그러면 10대를 누구를 안 줬느냐? 그 보급 부대를 안 준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새로 나오는 무전기가 미안한 얘기지만 북한 무전기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급 간부들이 카톡을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거나 하면 어디부터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하마스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통신 타워부터 때리게 돼 있어요. 교신이 안 되면 옆에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계격파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소부대 무전기를 능력을 개선시켜줘야 되고 단가가 비싸면 비행기를 좀 덜 사세요. 배도 좀 덜 사고 탱크도 좀 덜 사든지 해서 무전기부터 고쳐줘야 된다. 무전기만 잘 되면 제가 보기엔 잘 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있어서 이 무기를 조달하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정부패,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걸 막으려는 노력. 두 번째는 국산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부정부패를 막으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기관이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딴 거는 모르지만 무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6개월마다 막 그냥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미 우리가 그 원했던 그런 성능은 5년 뒤에 나오면은 이건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과정.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빨리빨리 좀 조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산화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개발자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야 자기한테 연구비가 나오니까 6개월 만에 만들어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없으니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우리나라 탱크 개발하는데 지금 수출하는 거 있죠? 그거 몇 년 걸렸나 한번 보세요. 그까짓 거 개발하는데 10년도 넘게 걸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그런 부정한 짓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고 그 대신 하여간 사업이 빨리 가서 좋은 무기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끔은 좀 실패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인정해 줘야 되겠고 제가 이제 저는 보병이었으니까 제발 가벼운 무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20kg다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가벼운 무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약이 부족하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군인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죠, 탄약은. 그죠?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방비를 쓸 때 거의 관심 안 갖는 게 탄약이에요. 전투기 최신에 들어오고 전차 뭐 제일 좋은 거, 자주포 뭐 제일 좋은 거, 무슨 뭐 배가 들어와도 그 배에 미사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최첨단 무기, 보여주는 무기 이런 거는 있지만 그게 들어가야 되는 탄약, 부속품, 정비사 이런 사람들한테 정비사들은 얼마나 우리가 대우를 잘해줘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탄약도 탄약이지만 탄약에 대한 투자 또 이런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와 존중 그분들이 없으면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그분들이 없으면 배가 출항할 수 없다는 그분들이 없으면 탱크가 굴러가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잘 대우를 해줘서 그래야 강군이 되지 숫자만 많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탄약이 없고 기름이 없는데 전반적인 우리 국방에 대해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놀라운 얘기인데 정예군이라 그러면 뭐 해군하고 공군을 빼면 지상전에서는 특전사가 1번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편견이 심해서 특전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인데 해병대의 보급 순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해병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병대 지휘부가 자기 할 일을 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해병이 사단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육군을 줄이더라도 더 만들고 아예 독립군으로 해서 지금은 해군하고 이제 접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으로 만들고 해병대 사령관도 4스타를 만들고 그 대신
해병대는 그 원래 취지대로 해외 원정을 나갈 수 있는, 요번에도 코브라 골드라고 그래서 한 400여 명이 그 동남아로 훈련하러 나가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해병대를 지원할 때는 나는 해외 파병을 가겠다라는 동의서를 아예 쓰고 입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또 유사시에는 우리 해병들이 가는 그러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해병대가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급 우선순위도 거기에 맞춰서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 북한이나 실전 경험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 모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KCTC 같은 거, 네. 또 마일스 기반의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그거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이거를 훨씬 더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하는데, 이 모의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뭐라 그랬냐면 실전이 모의 훈련보다 쉬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의 훈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모의 훈련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훈련장들이 넉넉지 않은 때에는 이런 모의 훈련, 마일스를 기반으로 하고, 또 그 비비총 있죠. 네네. 그것도 그 비비소총을 보면 저 같은 전문가도 이렇게 봐가지고는 몰라요. 들어봐도 몰라요. 작동을 시켜봐야만이 이게 진짜 종이 아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총으로 사격 연습도 하고 또 실제 전술 연습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안전에도 좋고 민원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모의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실전 경험이 부족한 거를 좀 채워넣을 수가 있죠. 아주 저로서는 꿈 같은 발표가 있었던 것이 탄피를 더 이상 100% 회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탄피를 우리가 100% 회수하겠다 한 이유는 뭐 무장 타령, 실탄을 이제 훔쳐가지고 그걸로 뭐 위해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탄피를 100% 회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갖다가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최대한 하겠지만 지금은 탄피 한 발 없어지면 사격 훈련을 안 하잖아요. 사격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실탄을 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다고 해서 이게 다시 원위치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훈련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탄피 관리를 전에처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탄약을 관리하는 사람들, 탄약계라고 있죠. 왜? 네. 탄약을 불출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 손에 탄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데 이번에 아주 큰 결심을 해서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동안에 안 됐던 거는 포사격장 근처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상 없이 국가가 그 개인 사유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어찌됐건 이 포를 쏘다 보면 오발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발이 났을 때 제발 좀 그냥 그 뭐 소대장부터 줄줄이 다 그냥 보직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누가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면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 빈다고 칼을 아예 뺏어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우리가 리셋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큰 소리를 쳐서 자승자박한 측면이 있고요. 우선 어느 나라 군대든지 큰 소리를 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걸 구축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다가 뻥 뚫렸고, 이스라엘도 바레부선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난공불락이니 뭐니 했는데 물호수에 당했어요. 뻥 뚫렸고, 우리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데 번번이 노크 기순이다, 무슨 뭐 서해안 동해안 무슨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저 북에서 왔는데요. 뭐 이러질 않나.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데 진실은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셨듯이 10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막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지키는 것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죠? 문도 잠그고 그다음에 경비 시스템도 넣었지만 어찌됐건 뚫고 들어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방금 얘기된 대로 다 무한 책임을 지우게 하면 그 누가 제대로 훈련도 하고 경계를 쓸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1000만 명이 근무를 서야 될 거야. 왜냐하면 휴전선,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다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살아오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가 사실은 민간 선박 또 민간인이 택시 기사가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해서 신고하는 거. 또 누가 농사 짓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신고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아예 그조차도 안 되고 그냥 뭐 막 활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진실을 좀 알고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경계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뭐라 그럴까 현실화 시켜서 침투하는 것을 적절한 선상에서 발견하는 거 그걸 목표로 두고 배 타고 넘어왔다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NLL 북쪽에서 했든 남쪽에서 했든 간에 그 다음에 뭐 눈 뜨고 있어야 될 사람이 졸고 있었다든지 뭐 근무 쓰고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라면 먹고 있었 이러면은 해야 되지만 그 눈 뜨고 있었고 근무 쓰고 있었는데 살살살살 넘어왔다. 그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렇지 여단장 한 명 만드는데 20년 대대장 하나 만드는데 15년 중대장 하나 만드는데 5년 이렇게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거나 비행기 한 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사를 제대로 안 조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장비가 낡아서 그걸 갖다 막 그냥 책임을 지우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북한한테만 좋은 일 해주는 것 같아요.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한반도에서 하여간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비겁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신사임당 채널을 비롯해서 또 제 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하는데 무엇보다도 군대는 인정과 사랑과 국민의 그 관심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군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보에 대한 그런 의식이다 하는 걸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